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3-2단원 중에 네 번째 작품인 상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단원은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는 단원이죠.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을 갈래에 따라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공부할 작품은 조선시대 교술갈래 작품인 바로 상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쓰인 서정갈래를 공부하게 되겠죠. 조선시대의 교술갈래인 상기,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상기의 각 구절의 기호를 매기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 이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상기의 각 부분에 기역, 니은 혹은 A, B와 같은 기호를 각각 붙이고요. 그 구절의 의미로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로 상기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거든요. 비유와 묘사를 사용했다든지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든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과 결부시켰다든지 꽤 다양한 내용이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의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에 동명일기와 만원사가 제시되어 있죠. 두 작품 모두 상기와 같은 교술갈래의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을 상기와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동명일기와 상기를 비교하든지 만원사와 상기를 비교하든지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세 개 모두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세 작품 모두 교술갈래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구체적인 공통점이나 차이점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상기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고 이 상기 단원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까라는 걸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기 지문 들어가기 전에 교술갈래가 무엇인지 확실히 짚어보고 갑시다. 학습활동 중에 목표학습 첫 번째 지문에 보면 교술갈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교술갈래는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거나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갈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성이 중요한 갈래이다. 이걸 초점으로 보셔야 하거든요. 이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상기, 동명일기, 만원사 모두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교훈이나 이념을 이끌어내고 있죠. 교술갈래에는 한자 문화권에서 등장한 한문학의 다양한 산문 양식들, 그리고 악장, 가사, 몽유록, 편직을 기행문, 한글로 기록된 수필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지금 배울 상기는 한문으로 쓰인 산문 양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부분에서 보게 될 동명일기는 기행문이죠. 한글로 기록된 수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시된 만원사는 가사죠. 이 모든 양식이 교술갈래에 포함된다는 것. 자, 그럼 상기 보도록 할게요. 이 상기의 갈래는 고전 수필, 한문 갈래 중에 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단원 끝부분 이야기 더하기에 보면 기라는 갈래의 특징이 나와요. 기라는 것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기술하는 갈래거든요.
그런데 박지원이 쓴 이 상기는 기양식의 일반적인 양식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 과정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으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 그것을 통해서 끌어내는 자신의 생각, 논증 과정,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는 고전수필 중에 기갈래라는 것, 이거 염두에 두시고 글 읽어봅시다. 괴상하고 신기하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다 싶은 커다란 구경거리를 보려거든 무엇보다도 북경 선무문 안 코끼리 우리인 상방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방을 보면 괴상, 신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다 싶은 구경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구경거리는 바로 코끼리 16마리입니다. 화자는 북경에서 코끼리 16마리를 첫 번째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본 코끼리는 발이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 열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글의 글쓴이 박지원은 사신단을 따라서 청나라로 가게 되죠. 북경을 거쳐서 열하까지 가게 되는데 열하에 가는 경험은 굉장히 진귀한 경험이었다고 해요. 이때 청나라 황제가 북경에 머물지 않고 열하에 있는 자기 별장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에 열하로 가게 된 거거든요. 글쓴이는 북경에서 코끼리를 보았고요. 열하에서도 코끼리 2마리를 보았는데 북경에서 본 코끼리는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하에서 본 코끼리는 움직였어요. 코끼리 2마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듯 했다. 굉장했다. 직유법,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코끼리 2마리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죠. 시험 문제에서 북경에서 본 코끼리 16마리, 서쪽에서 본 코끼리 2마리, 그리고 뒤에 제시될 동해에서의 일,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이나 글쓴이의 경험 양상,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북경에 먼저 갔고요. 그 다음 열하에 갔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가장 과거의 일은 바로 동해에서의 일이에요. 이 동해에서의 일은 2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 새벽에 동해에 나갔던 적이 있다.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수없이 보았는데 무엇한 듯한 역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파도 위에 서 있다는 걸로 봐서 바다 코끼리로 예상할 수 있어요. 모두 집채같이 컸는데 그게 물고기인지 산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를 기다려서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해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자 이 바다코끼리로 예상되는 얘네들이 전부 바닷속으로 숨어버려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에서의 일이거든요. 이 글의 글쓴이는 코끼리를 본 경험을 하고 있죠. 이 경험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아, 얘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하고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동해에서의 일이 시간상으로는 가장 과거고요. 그 다음에 북경에서 코끼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열하에서 코끼리를 본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코끼리를 가까이서 본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3번째 문단은 그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일단 비유가 사용됐고 묘사가 사용됐다는 점을 크게 들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비유 그리고 묘사.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하였다. 코끼리는 소의 몸뚱이에 당나귀의 꼬리요,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 발굽이요, 털은 짧고 잿빛이었다.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열거법, 대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잘한 표현법을 언급한 문제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코끼리를 볼 기회가 없겠죠. 너무나 낯선 동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코가 엄청 길고 귀도 엄청 크고 몸집도 큰데 눈은 조그맣고 이렇게 독자에게 낯설 코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색칠한 이런 동물들, 익숙한 동물들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기출문제에 보면 익숙한 사물을 들어서 표현한다 라는 구절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흔히 사물이라고 하면 물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사물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물은 모든 동물이나 자연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소는 사물이 아닌데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 보이는 외모에 슬픈 소리를 냈으며 착해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코끼리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귀는 구름 같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모두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코끼리를 표현한 부분이죠. 두 엄니의 크기가 두 아름쯤이고 길이는 한 발 남짓이다. 코는 엄니보다 길었는데 구부리고 펴는 모습은 자벌레 같고 둥글게 마는 모습은 굼벵이 같고 코의 끝은 누의 꽁무니 같다. 코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역시나 직유법, 비유의 방법을 활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세 번째 문단은 비유, 묘사, 그 이외에 열거법, 대꾸법 이런 것도 언급했었죠. 자, 이런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주둥이로 생각해서 코끼리 코가 있는 곳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코가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다리라고 여겨서 코끼리 다리가 5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이는 코끼리의 눈을 쥐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코끼리의 코와 엄니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거기에 정신을 뺏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코끼리 전체 몸뚱이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런 엉터리 비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은 코끼리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상을 왜곡하게 된다. 라는 이런 인식이 드러나죠. 자, 코끼리 눈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 글쓴이의 인식을 비교해서 쓰시오. 라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됐거든요. 자, 일반 사람들은 코끼리 눈이 매우 가늘어서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떠는 것 같이 여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글쓴이는 코끼리의 눈이 어지러 보이는 성품을 보인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외양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 드러나고 있죠. 뒷부분에는 글쓴이가 여행 중에 들은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강희 시대의 남해자에 사나운 호랑이가 2마리 있었는데 이 호랑이를 오랫동안 길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황제가 호랑이를 코끼리 우리에 몰아넣으라고 명령했고요. 호랑이가 코끼리 우리에 들어오니까 코끼리가 몹시 당황하고 겁을 내서 코를 휙 휘둘렀는데 그 코에 맞고 호랑이 2마리가 쓰러져 죽었어요. 자, 코끼리는 호랑이를 죽일 의도로 코를 휘두른 게 아니라 호랑이의 냄새가 싫어서 코를 휘둘렀는데 잘못 부딪혀서 죽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코끼리가 코를 휘둘러서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하, 세상의 사물 중 작은 것, 겨우 털끝 같은 것이라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이 뒷부분부터 이 2어절, 하늘의 뜻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 들어있다. 이것이 통념이고요. 이 글의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사물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
하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서리적인 표현,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죠. 하늘이란부터 하늘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이란 생긴 모양을 중심으로 말하면 천이고 본성을 중심으로 말하면 건이고 이를 주재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하면 재라고 말하고 그 신묘한 작용을 중심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좀 심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조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왜 하늘을 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이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처럼 삼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물의 성질을 부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늘을 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술형 문제에 사람들이 만물을 하늘이 만들었다고 본다. 그 만물을 만들 때 사용한 도구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밝혀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라는 본관념을 화로에 비유하고 있고 기라는 원관념을 풀무에 비유하고 있죠.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도 다 출제가 됐어요. 자, 하늘을 조물주로 본다는 것은 하늘을 솜씨 좋은 기술자로 보고서 하늘이 망치질, 끌질, 도끼질, 칼질을 해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하늘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의 일부를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럼 이 인용한 이 구절은 글쓴이의 의견과 일치합니까? 반대됩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세상 만물에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라는 이 견해는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견해죠. 자, 초매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합니다. 초매란 빛은 어두컴컴하고 형태는 뿌옇고 흐릿하며 비유하자면 동이 틀 듯 말 듯한 때와 같아서 사람도 물건도 똑똑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초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나는 알 수가 없다. 초매와 같은 상태, 어두컴컴하고 뿌옇고 흐릿한 상황에서 하늘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말인가?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초매와 같은 상황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인식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맷돌이 무언가를 가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국수집에서 밀을 맷돌에 갈 때 작고 크고 가늘고 굵은 가루가 뒤섞여 바닥에 흩어진다.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이다. 맷돌은 그냥 돌 뿐이에요. 맷돌이 처음부터 나는 가늘고 굵은 가루를 만들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게 아니죠. 맷돌은 그냥 돌고 이 도는 결과로 가루가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물은 특별한 의도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늘고 굵은 밀가루들이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늘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하늘의 의도가 없음을 맷돌이 밀을 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즉 세상 만물은 하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뿔이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여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결함을 갖도록 마치 의도가 포함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뿔이 있는 애에게 이빨이 없는 걸 보고 이것은 하늘이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글쓴이는 당연히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쓴이는 만물에 하늘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 뒷부분에는 문답의 상황을 가정해서 글쓴이의 의견을 펼치고 있죠. 문답법이 드러납니다. 자, 글쓴이가 물어요. 이빨을 누가 줬니?
사람들이 하늘이 주었다. 글쓴이가 하늘의 이빨을 왜 줬니? 사람들이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하기 위해 줬다. 글쓴이가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이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낸 이치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어서 물건을 씹게 했다. 짐승들은 손이 없어서 불이나 주둥이를 땅에 닿도록 숙여서 먹이를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람들이 학다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방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기 위해서 이빨을 줬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학도 구부려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학이 다리가 길죠. 그러니까 학 너 씹어 먹어라. 이래서 목도 길게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부리도 길게 만들어 줬어요. 목이 길고 부리가 긴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죠. 자, 세상 사람들의 의견 나왔고요. 이에 대해 글쓴이가 반박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나 해당될 따름이다.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자, 내 의견을 한번 봐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엄니를 들고 있어요. 자, 니들 말대로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거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코끼리를 한번 봐라. 코끼리의 이빨은 씹게 만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고추 세워져 있어서 입을 땅에 대려고 하면 엄니가 땅에 부딪혀서 씹을 수가 없다. 니들은 하늘이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코끼리의 이빨은 어떻게 얘기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럼 코를 활용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 글쓴이가 재반박을 합니다. 엄니가 길어서 코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엄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코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 사람들의 말은 이미 자기들이 얘기했던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죠. 아까 이 사람들이 동물이 이를 가진 까닭이 뭐라고 했죠? 구부려서 씹게 하기 위해서인데 코를 활용하면 된다는 건 이미 코끼리에게는 그런 하늘의 뜻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쓴이의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말, 소, 닭, 개에 미칠 뿐이고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눕혔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남해자에 살고 있던 호랑이 그리고 코끼리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죠. 그럼 코는 천하무적이다.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하늘을 쳐다본 채 멍하니 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건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호랑이를 코로 때렸대. 호랑이의 코가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끼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인데도 코끼리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코끼리보다 10,000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은 어떠할까? 그 사물의 이치는 매우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하 만물의 복잡한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탐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한 것도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자, 코끼리도 이렇다. 세상 만물은 얼마나 복잡하겠니?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자. 자, 이런 의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글의 글쓴이는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고자 하고 있고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복잡한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기 공부해 봤고요.
뒤에 학습활동 부분에 보면은 동명일기와 만원사가 나오거든요. 동명일기는 한글로 쓴 고전 수필이죠. 기행문, 일출을 보러 간 경험을 쓴 건데 출제 유형 베스트 문제 유형 기억나세요? 이 동명일기와 상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이것은 목표학습 3-2번에 등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 뒷부분에 실어 놓았거든요. 여기 이거예요. 상기와 동명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들이 전부 선지에 언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면은 동명일기에 해가 솟아나는 이 부분, 해를 비유한 말도 있고 해 주위의 기운을 비유한 말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그리고 만원사, 이 글의 글쓴이가 추자도의 유배간 경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쓴 교술갈래죠. 이 글과 상기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주로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 더하기에서도 문제의 선지에 활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기의 최다 빈출 유형이 각 부분에 기호를 매기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라고 살펴봤었죠. 그런데 기호 매긴 부분은 지금 지문과 같이 보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째에 해당하는 걸 하나 풀어볼 거예요. 서술상의 특징, 빈출된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째에 해당해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회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글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과의 문답 형식을 들어서 근거를 들어가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 하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사회 통념을 반박하고 있죠. 2번,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글 뒷부분에 문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죠. 3번,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코끼리를 관찰한 체험도 소개했고 그 과거의 경험도 소개하고 있죠. 그에 대한 생각도 드러내고 있고요. 4번, 자신의 생각을 반대로 표현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기 생각을 반대로 표현한 건 반어법이죠. 이 글에 반어법이 쓰인 부분은 없습니다. 5번, 비유와 묘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앞부분에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에 등장하죠. 다양한 직유법, 비유법이 사용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째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교과서에 나오는 만원사 동명일기와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여기 실려 있고요. 기타 유형,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여기 드러나 있고 그 이외의 유형의 문제도 실려 있어요. 수능형 문제도 있고요. 뒤에 서술형 문제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3-2단원의 마지막 작품 상기,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